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에서 중국의 베이징대 리웨이 교수가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의 모방이라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독단적 주장에 국제학계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2024년 1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제84회 국제동아시아 학술대회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는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 직전 리웨이 교수의 도발적인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PPT 화면에 고대 한자를 띄워놓고 한반도의 모든 문자와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글조차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며 한반도는 항상 중화 문명의 변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술 대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300여 명의 청중은 숨죽인 채 그의 망언을 지켜보았고 일부 중국 학자들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과 베트남 학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도, 철기 문화도, 심지어 한글의 창제까지 모두 중국 문명의 영향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의 발표 자료에는 왜곡된 역사적 기록들이 가득했고 고고학적 증거들은 철저히 중국 중심으로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계가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앞에서 학문의 진실이 왜곡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리웨이 교수는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문화유산은 중국 문명의 지류에 불과하다며 한국 학자들의 독자성 주장은 허황된 민족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미 학술적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불편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도 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축적해온 연구 자료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리웨이 교수의 발표가 끝났고 다음 순서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밝혀진 고고학적 증거들과 최신 연구 성과들을 통해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최근 발굴된 한반도 청동기 유물의 연대 측정 결과와 DNA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리웨이 교수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청중들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첫 번째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에서 최근 발굴된 청동기 유물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는 중국 상나라의 청동기보다 최소 500년 이상 앞선 시기였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주조 기술과 독특한 문양은 이미 그 시기에 한반도가 독자적인 청동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청동 거울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들은 후대 중국 청동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증거는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상나라 왕족의 무덤에서 발굴된 인골의 유전자 분석 결과 그들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동이족과 같은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고 중국 학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최신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신석기 후기 유적에서는 이미 체계적인 천문 관측 시설이 있었고 발달된 농경 문화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원전 1500년경의 문자 흔적이었습니다. 청동 방울에 새겨진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체계적인 상형 문자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자보다 앞선 시기에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제작 기술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계통이었습니다. 주조 방식과 합금 비율의 차이는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이 점차 만주와 요동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천체의 운행 기록은 당시 이미 높은 수준의 천문학 지식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동이족이 단순한 변방 민족이 아닌 고도의 문명을 가진 집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언어학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갑골 문자의 여러 글자들이 실제로는 고대 한국어의 발음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하늘, 땅, 물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어들의 어원이 고대 한국어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국의 고대 문화도 중국보다는 한반도와 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대회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 발견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발굴된 기원전 2000년대의 제2용 청동 방울에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문자들은 한자는 물론 세계의 어떤 고대 문자와도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리웨이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중화문명 중심설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문명사가 완전히 다시 써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공개할 증거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한자의 영향이라 깎아내렸던 한글이 실제로는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창제였다는 사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화면에 띄우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28개의 기본 문자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을 천지인 삼재의 철학으로 구현하면서도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제작한 과학성은 15세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면서 저는 현대 컴퓨터 코딩 시스템과의 놀라운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기본 요소들의 체계적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마치 15세기에 만들어진 디지털 코드와도 같았습니다. 중국의 비체계적이고 개별적인 한자 구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적 접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음성학적 정확성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가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과 발성, 원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언어학이 밝혀낸 음성학 이론을 500년 이상 앞서 구현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의 모듈성이었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 지향적 특성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는 15세기의 한글 창제자들이 이미 현대적 의미의 시스템 사고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음소 문자의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어떤 문자도 음소 단위의 체계적 분석에 기반한 문자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말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문자 체계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청중석의 언어학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 언어학의 권위자인 옥스포드의 스미스 교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의 의문학적 분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당시 문자 창제자들이 인간의 발성 원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현대 음성학이 밝혀낸 많은 원리들이 이미 헤레본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청중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완성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모든 글자가 사각형 안에 균형 잡히게 배치되는 원리는 단순한 미적 고려가 아닌 수학적 정확성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교육적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창제 목적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탄생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리웨이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의 말은 이미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이 세계 문자 역사에서 가지는 위상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학술 대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본 고대 문자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였고 그의 발언은 학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 고대 문자의 형성 과정에서 한반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4에서 6세기 일본에서 발견된 금성문들이 백제의 문자 체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응우옌 교수도 연이어 발언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한반도의 것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동 주조 기술의 특징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계통이며 오히려 한반도의 기술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증거는 갑골 문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슨 교수는 갑골 문자의 상당수가 동이족의 언어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천문과 제사에 관련된 용어들이 고대 한국어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측 학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새로운 증거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젊은 역사학자 장웨이 교수는 동아시아 문명사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 발견된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상나라 시대의 왕족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유전자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대 인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중화 문명의 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적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고도로 발달된 천문 관측 시설과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국 문명보다 앞선 시기의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적 분석도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고대 한국어의 어휘 체계가 동아시아 여러 언어의 기층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특히 제철 기술과 관련된 용어들이 한국어에서 기원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리웨이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완고한 중화주의적 역사관은 객관적 증거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중국 학자들의 태도, 변화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사를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리웨이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서구학계의 음모다. 라고 소리치며 세미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퇴장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화문명 중심설의 신화도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에 남은 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적 진실 앞에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의 승리가 아닌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제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학술 대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국제학계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 중심의 문명 전파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중국 내부의 변화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젊은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 그룹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기존의 중화문명 중심설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상하이 고고학연구소는 최근 한반도와 공동 발굴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는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연구진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고대 문화가 한반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교토대학은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특별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동아시아학과 커리큘럼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대 문명을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서구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고학계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미 여러 건의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원전 2500년경의 청동기 제작소 유적은 동아시아 금속 문화의 기원을 새롭게 쓰게 만들었습니다. DNA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나라 시대의 유적에서 발견된 더 많은 유골들이 분석되었고 이들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대 인류와 깊은 유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민족의 이동과 문명의 전파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학계의 연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갑골문자와 고대 한국어의 관계를 연구하는 국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미 여러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문과 농경에 관련된 용어들의 어원이 한국어에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그 후 더 이상 국제학술대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완고한 중화주의적 역사관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김민준 교수와 브라운 교수의 연구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반도의 찬란한 문명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며 앞으로 밝혀질 더 많은 증거들이 이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30년간의 연구 생활에서 이번 사건은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찬란한 문명의 빛이 이제야 비로소 그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연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으로 평생 침묵만이 예상되었던 소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첫말이 영어도 제스처도 아닌 한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보스턴의 자폐아 치료센터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의 중심에는 한 하버드대 언어학 박사과정생과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한글이 있었습니다. 600년 전 창제된 문자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에밀리 비비안입니다. 2022년 늦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밤샘 과제에 치여 살던 어느 날이었죠. 매일 그랬듯이 자정이 넘도록 하버드 와이드너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에서도 가장 난해하다는 인도 유럽어족의 의문 체계 변화를 주제로 한 박사 논문 때문에 벌써 몇 달째 밤을 새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커피 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이 가득했고 눈은 너무 피로해 더 이상 모니터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피로가 극에 달해 잠깐 휴식을 취하며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추천 목록에서 무작위로 고른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죠.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자막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어 자막 위에 있던 한국어 원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문자의 모양이 언어학도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어요.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어떤 문자와도 다른 형태였거든요. 그게 바로 한글이었죠. 1시간, 2시간. 어느새 해가 뜰 시간이 되었는데도 저는 한글의 역사를 찾아보느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한 명의 창제자와 제작 시기가 정확히 밝혀진 문자라는 것. 더구나 그 창제자가 국왕이었고 문맹인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은 언어학도로서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년째 연구하던 음성학적 원리가 600년 전에 이미 문자 창제에 과학적으로 적용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시작된 한글 공부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글 공부 앱을 켰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언어학과 수업에서도 음성학 이론을 설명할 때 한글을 예시로 들곤 했죠. 룸메이트 사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어요. 에밀리, 내 논문 주제는 인도 유럽어족이잖아. 갑자기 한글은 왜? 라며 걱정하기도 했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한글을 완전히 익혔어요.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어린이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는 훈민정음. 서문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은 어느새 한글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찼어요. 존경하는 존슨 교수님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셨죠. 비비안, 자네가 연구하는 한글의 의문체계는 매우 흥미롭군. 어쩌면 자네 논문 주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스턴 자폐아 치료센터의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이었죠. 당시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배운 한글이 한 소녀의 침묵을 깨는
기적의 열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치료센터에서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23년 1월의 차가운 보스턴 겨울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센터의 문을 열었죠.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한 소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구석진 창가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소피아였어요. 메리 선생님께 들은 소피아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받은 후 여러 치료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소피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반응을 보였지만 소피아는 늘 창밖만 응시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새로운 책을 가져왔고 때로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책상에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소피아의 시선이 제 노트로 향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반짝이는 눈빛으로요. 처음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소피아에게 한글을 소개했습니다.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들. 놀랍게도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기억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기억 모양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표현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소피아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의아해했고 메리 선생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무의미해 보였겠죠.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에 대해 설명하자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님도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소피아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지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우리만의 특별한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글을 익혀갔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 새로운 소리가 되는 걸 발견할 때마다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2년간의 침묵을 깨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3년 3월의 어느 날, 우리의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진행하던 한글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간단한 글자들을 따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칠판에 엄마라는 글자를 쓰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죠. 갑자기 소피아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엔 천천히 글자를 따라 쓰던 아이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연필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획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응, 미음, 미음, 아. 한 획 한 획이 모여 마침내 엄마라는 글자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12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소피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메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셨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가 소피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들이 소피아의 발화를 도와준 거예요. 입모양을 따라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어 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언어 발달을 촉진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소피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엄마에 이어 아빠, 나, 사랑 같은 단어들을 하나둘씩 써내려갔어요. 한글로 시작된 의사소통은 점차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간단한 제스처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치료센터의 다른 선생님들은 이 변화를 작은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닌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설계한 과학적 문자 체계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요. 소피아의 부모님은 매주 새로운 단어를 써내려가는 딸의 모습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 우리 소피아가 드디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소피아의 작은 노트는 한글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는 곧 치료센터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갔어요.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소피아의 변화는 치료센터 전체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4월이 되자 메리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른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 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소피아의 사례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전 소피아와의 수업에 이어 오후에는 5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한글을 받아들였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특유의 패턴 인식 능력이 한글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규칙적인 패턴, 발음 기관을 본뜬 논리적인 형태. 이런 한글의 체계성이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제이슨은 7살 때부터 말을 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써냈습니다. 에밀리는 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지만 한글로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차분해졌어요.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우리의 수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글 학습이 자폐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싶어 했어요. MRI 촬영 결과 한글을 배우는 동안 아이들의 언어 중추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존슨 교수님도 이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비비안, 자네가 발견한 건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닐세. 이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제 박사 논문 주제를 한글 교육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경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의 변화는 눈부셨어요. 10명 중 8명이 의미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였고 3명은 소피아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변화를 마법 같다고 표현하셨지만 이건 마법이 아닌 과학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소피아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한글을 가르쳐주곤 했죠. 처음으로 다른 아이와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보스턴의 다른 치료센터들도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른 센터의 선생님들이 견학을 오셨고 저는 한글 교육 방법을 공유했어요. 이제는 보스턴 전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이 아름다운 문자가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모든 일을 위한 문자라는 이상이 60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의미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제 연구는 뜻밖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제 논문이 게재된 거예요. 한글 교육을 통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12개월간의 임상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의료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WHO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전 세계 자폐 아동 치료에 한글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작은 실험이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소피아는 이제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지만 한글로 일기를 쓰고 때로는 친구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학교 발표회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한글 교실은 이제 정식 프로그램이 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현재 32개 주의 217개 치료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 연구실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대부분은 자폐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간절한 문의예요.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세종대왕의 해안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으로 한글의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소피아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자신의 첫말이었던 엄마를 한글로 쓸 수 있게 해준 나라를 꼭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돌이켜보면 그날 밤 넷플릭스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걸요. 600년 전 한 왕이 꿈꾸었던 모든 이를 위한 문자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소피아가 처음 엄마라고 말했던 그날처럼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글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